몸통 시신 피의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분은 숨졌잖아요. 굉장히 잔혹한 상태로 숨졌습니다. 자수한 모텔 종업원 구속됐습니다. 그러자, 근데 구속되기 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갔거든요. 그 전에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이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숙박비 안 내고 반말을 해서 살해했다. 살해를 했지만 그 상황, 잔혹성이 너무 지나쳐서 많은 분들이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 얘기 다음 기사 있습니다. 평범한 모텔 종업원, 그러나 납득되지 않는 잔혹살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범인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투숙객입니다. 먼저 시비 걸고 주먹으로 쳤다. 기분 나빴다는 단순한 살해 동기인데요. 그걸 감안할 때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합니다. 제가 그 상황을 굳이 여기서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끔찍한 모습이거든요. 정신병력 원한 전과 없는 범행이다. 만연한 시신훼손 범죄에서 학습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 구속된 범인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계속해서 저한테 시비를 걸고 먼저 주먹으로 제 배를 치고 피해자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야, 갑시다. 네, 저런 식의 반응을 보여요. 일단 유기찬 변호사. 단순히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감안하면 범죄 수법이 너무 잔혹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로서. 그러게요. 본인 지금 주장에 따르면 어쨌든 범행 동기가 몇 가지 이제 뭐 시비하다가 맞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또 숙박비를 후불로 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해서 그 뒤에 이제 잠든 사이에 이렇게 했다는 건데. 이제 우발적 범행의 동기하고는 또 이게 등가 관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또 전과도 없으신 걸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정신병력도 없는 걸로 나오고, 그래서 범행 동기로 납득되기 어려운데, 글쎄 이게 뭐 평상시 어떤 잔인물을 봤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단 하나 좀 생각되는 것은 이제 모텔이라는 특징이 있어서 약간 이제 은밀한 곳이 본인한테 그런 범행 환경을 제공한 게 아닌가. 이제 손님이 드나드는 시간이라든가 또는 또 사체를 또 유기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범행의 하나의 동기를 제공한 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저도 여러모로 기사를 보고 생각을 많이 해봤지만 범행 동기 치고는 범행 수법이나 내용 갖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런 시신 상태가 발견이 됐을 때 이거 무슨 원한 관계 아니라 너무나 잔혹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 원한 아닌가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지금 구속된 범인이 자수를 했잖아요. 그럼 자수를 하게 되면 형량에 영향을 줍니까? 자수하게 된 배경이 이제 이 손이 발견된 뒤에 아마 지문이 확인이 돼서 조표기 한번 찾아왔다는 겁니다. 경찰이 찾아와서 묵고 간 뒤에 이제 이분이 피했어요. 이게 본인이 용의자로 특정됐다는 걸 알고 했기 때문에 자수의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감경할 수 있다지 감경해야 된다는 아니라서요. 여러 가지 동기가 참작할 만한 것은 아니에요. 범행에. 그리고 수법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뭐 상당한 중형이 예상이 되고요. 근데 저분이 또 종업원이기 때문에 실제 그 4만 원이라 숙박비를 잃는다는 생각에는 또 본인이랑 이해관계가 없고요. 그죠. 그 모텔 주인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 아닙니까? 다만 이제 보니까 체격이 좀 왜소해 보여요. 그래서 신문은 본인이 안 될 것 같고 하니까 잠든 뒤에 아마 그런 행위를 좀 했던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 이 범인의 신상 공개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뭐 가능한 겁니까? 이런 사안 정도면요? 아마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뭐 특정 강력범죄 처벌법에 보면 이제 유사범죄 재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논의가 좀 있을 수 있겠군요. 지금요. 아무튼 요즘에 참 잔혹한 범죄 저희도 많이 소개해 드리는데요. 여기 기사 보시면 만연한 시신훼손 범죄에서 학습한 거 아니냐. 자, 이거 누구를 겨냥하는지 다 아시죠? 시청자 여러분.
만연한 이런 훼손. 아무튼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기사입니다. 보시죠. 최근에 제주에서 자동차끼리 약간 뭐 끼어들기 이런 시비가 있었는데 갑자기 한 운전자가 내려서 다른 운전자를 폭행하는 영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 일본에서 있었다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와 일본의 대응이 다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도로 위 폭행, 일본은 곧장 얼굴 공개에 체포한다. 한국은 늑장 조사다. 다르다는 겁니다. 대응이. 여기 보시면 일본 경찰 피해자 신고 즉시 가해자 신원 파악해 전국 지명 수배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공개됐습니다. 일본에서 공개되는데요. 우리나라까지 와서 공개됐습니다. 이 얼굴입니다. 일본에서 문제가 됐던 인물이요. 좀 더 자세히 보면 범행 8일 만에 구속됐고요. 동승자까지 범인 은닉돼 영장 청구 기록. 일본은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보겠습니다. 이쪽입니다. 한국 남포운전 항의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 제주 카니발 사건. 경찰 사건 17일 만에 가해자 조사, 피해자 조사 시작도 못했다. 뭔가 좀 답답해 보이시죠? 이 설명을 좀 들으실 때.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모습이죠. 일본에서 일어났던 이 모습, 그리고 한국에서 있었던 이 모습입니다. 여기는 얼굴이 딱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일본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보시죠. 자, 일본에서 벌었던 일입니다. 지금 뭐 자동차가 가서 저렇게 뭐 앞에서 방해 운전을 하죠? 보입니다. 얼굴이요. 그리고 뭔가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일본어지만요. 그리고 위협적으로 다가오면서 폭행을 하는군요. 위에 올가 팔을 땡기고 뭔가 물리력을 행사를 하죠. 저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뭔가 지금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까지. 그리고 저 범인은 잡혔습니다. 바로 8일 만입니다. 제주에서 벌었던 사안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엄청나게 지금 엄하게 지금 다루고 있어요. 이 사안을요. 주영철 편집위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일본에 한 10수년 전에 가서 제가 그 가이드가 몰던 차가 접촉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접촉 사고가 났는데 경찰이 오더라고요. 보험회사로 그냥 저희처럼 그 끝내는 것이 아니고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해서 한나절인가 그냥 관광을 못하고 조사를 받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느꼈죠. 일본은 접촉 사고도 이렇게 경찰이 나와서 다 수사 기록을 꾸미는구나. 대단한 법치 국가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큼 일본 같은 나라는 자그마한 준법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뭐 이 정도야 뭐 끝내죠. 뭐 이런 식으로 자그마한 불법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법에 대한 상당히 세심한 생각 이러한 것들이 바로 범법자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사건을 만들어버리면 경찰 입장에서는 기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습니다, 사실. 뭐 아무튼 일이 되겠죠. 그렇죠. 일이 엄청나게 많죠. 이 작은 사건 하나도 기록을 만들면 뭐 A4지로 이만큼씩 쌓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들, 관계자들을 불러야 되고 이러한 뭐 여러 가지 그 성가시러운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일본 같은 나라는 그만큼 법에 대한 존중이 강하다. 우리는 결국 귀찮아하면서 법에 대해서 너무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 법에 대한 존중이 우리 안전을 보장하는 것인데 우리 경찰관들도 좀 이런 면에서 좀 적극적인 법치 수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성진 기자,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을? 이게 다 공권력 문화가 나라마다 틀리기 때문에 벌어지는 건데요. 이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피의자가 아닌 용의자들도 이 얼굴을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인권적 차원에서는 일본보다 발달됐다고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고요. 또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서부 시대부터 왔던 공권력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 폴리스라이만 넘어도 가차없이 이게 그렇죠. 굉장히 엄하게 하죠. 그게 자체가 이제 뭐냐면 서부 개척 시대부터 총기를 다 들고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공권력 문화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가 조금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일단 얼굴을 공개하고 싶어도 신상 공개위원회를 열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를 하는 건데 나라마다 그 공권력 문화라든지 그 문화 자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요. 일단 감정적으로 재단하기보다는 그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성희 기자께서는 다른 각도에서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와 일본이 좀 다른 모습이지만 뭐 나름의 나라마다 좀 사정과 이유가 있다. 이런 설명이셨네요. 아무튼 많은 분들의 저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저 사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노를 좀 느끼신 분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경제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겨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 뒤에 재건축 가격은 주춤하는데 이미 완공된 신축 아파트 가격은 강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청약통장 가입자는 뭐 전달의 세입니다. 여기 보시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요, 떨어졌어요. 발표 전후를 비교해보면. 반면에 신축 아파트, 그러니까 완공된 지 5년 밑에 되는 아파트들이죠. 그러니까 새 아파트들입니다. 새 아파트는 뛰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에.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이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 정부 발표 뒤에 나타난 또 다른 현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로또 분양 기대감에 청약통장 가입자 확 늘었다. 분양가 상한제 언급 뒤에 지난달 서울에서만 2만 명, 6월에 3배가 늘었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그러니까 로또 분양 얘기가 나오니까 이번에 청약통장 만들어서 분양 신청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신 분이 많다는 거예요. 전체 가입자는 2,500만 명을 넘었다. 이 얘기입니다. 역시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재건축 상승세는 주춤했고 5년 미만 새 아파트 가격은 껑충 뛰었다.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또 다른 현상입니다. 몸 달거나 느긋하거나 재건축 단지들도 약간 반응이 다르답니다. 분양가 상한제 온도차가 뚜렷하다. 이주가 완료됐고 관리 처분 인가 단지는 뭔가 좀 이번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 반면에 사업 초기인 것은 아직 여유가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2, 3년 시간 지나면은 분양가 상한제 이거 폐지된다. 이렇게 또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된 뒤에 시장에서 보이는 반응들입니다. 김수환 평론가.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책이 절대적인 정책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가지고 정책 수단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수단을 내놓은 것이라고 보는데 예. 문제는 그것이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수단을 같이 가져가지 않으면 예. 이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 인간의 이익 추구와 사유재산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정부가. 그건 절대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공급을 늘려줘가지고 수요가 왜곡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공급을 막아서 수요가 왜곡되면 더 큰 부작용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 분양 상한제 때문에 아마 새 아파트가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죠. 예측을 그러니까 하니까 청약적으로 이제 이미 많이 완공된 새 아파트들 가격이 뛰고 그렇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새로 이제 지을 아파트에 대한 예. 수요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잘 조사를 해가지고 맞춤형으로 어떤 사람들은 무슨 필요성이 있고 어떤 예. 사람은 어떤 필요성이 있고 이걸 맞춰가지고 예. 중장기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지 조급함을 가지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정책들의 실패의 가장 큰 문제는 조급함이거든요. 좀 중장기적 호흡을 같이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으네요. 아베 총리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여기 기사 있습니다. 아베 일본 기업 취업 박람회 한국 정부 재검토한다는 소식에 그럼 한국 학생이 곤란해질 텐데 뭐 이런 반응을 보였답니다. 이것도 무슨 반응일까요? 요즘에 아베 총리가 얘기하는 게 그렇게 고지고대로 들리지 않아서 좀 이렇게 기사가 됐나 봅니다. 다음 내용이 있는데 화면 봐주시죠. 사또 마사이사 이분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거칠고 어떻게 막말을 막 하고 있죠. 또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반일, 그러니까 이 반아베 시위에 관해서 얘기를 했네요. 반일 촛불 시위에 한국 사람들 억지로 참석한다. 억지로 참석한다요. 그리고 노아베 노래를 갑자기 알려주면서 억지로 분위기를 만든 듯하다. 그러니까 시위 자체가 억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입니다.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를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을 깔보는 듯한 발언이다. 한국은 국가 간 약속 지켜라. 일본을 깔보는 듯하다고 설명을 했어요. 윤시한 변호사.
아베 총리나 이런 사또이 부대신 이분들 왜 이런 반응입니까? 아마 일본 국내 정치용 멘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이제 아베 총리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국가 간 약속을 지켜라. 그러니까 1965년 청구권 협정 그대로 해달라 이런 취지인데 예. 이미 이제 그 단계는 지난 것 같고 그래서 예.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이제 서로 간에 의견을 내야 되는데 예. 아마 조만간 있을 그 한일 외무장관 회담이 있어서 예. 거기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24일하고 28일이 이제 기점으로 해서 예. 지소미 안화 내지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면 그때 좀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